정의감 넘치는 원칙주의자 같지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미심쩍은 면도 보이고 능숙한 리더 같으면서도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눌하고 미숙해 보이기도 하죠. 한때는 보수 진영의 욕을 듣고 진보 진영의 칭송을 받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보수 진영이 환호하고 진보 진영이 비난을 퍼붓는 논란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 정치판에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평가가 바뀐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윤석열은 대체로 조국 사태 이후의 윤석열일 겁니다. 그렇다면 검사 윤석열, 청년 윤석열, 소년 윤석열은 어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직함은 생략하니 양해 부탁드려요. 윤석열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교수인 학자 집안의 맏아들이었죠. 윤석열은 어릴 적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아버지의 원칙주의자적인 기질을 물려받았다고 해요. 아버지 윤기중 교수는 교수에 임용됐는데 그때 얘기가 학계에서 유명해요. 그때는 간단한 논문만 내면 박사학위를 쉽게 딸 수 있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윤기중 교수는 그런 식으로 학위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 면서 쉽게 학위 받는 걸 거부했다고 하죠. 이렇게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은 윤석열의 대학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윤석열이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콩을 서리에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마당에 있던 고모스로 다 큰 아들 윤석열을 엄청 때렸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때는 장난으로 서리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있던 시절이었는데 윤기중 교수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윤석열 역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애늙은이 같은 구석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창경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구경을 마치고 스쿨버스를 기다리는데 빵빵 하길래 보니까 윤석열 친구랑 친구 아버지가 야, 타!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아닙니다 아버님, 저만 가면 다른 친구들은요, 저는 그냥 친구들하고 스쿨버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에 윤석열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땐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고 그 시절 동대문 운동장에서 스케이트를 배우기도 했어요. 엄마 손을 잡고 외가인 강원도에 갈 때면 여러 사찰을 돌아보기도 했고 여름 성경학교에 다니면서 며칠 동안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의 윤석열은 무교라고 하지만 어릴 적 종교 경험 자체는 나름 풍부한 거죠. 어쨌든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 어린 시절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겠죠. 중학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이 배고픈 친구들에게 짜장면을 사준 적도 꽤 있었다고 해요. 학교 마치고 축구를 하다가 해가 질 무렵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친구들이 매번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셔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이 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가난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려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윤석열이 그 친구들을 끌고 중국집에 데려간 거였죠. 어릴 적부터 친구를 좋아하고 챙기는 건 잘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윤석열은 나중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혹독한 부작용을 겪습니다. 윤석열은 1979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요. 윤석열이 신입생이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고 그 이후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을 잡았죠. 당시 윤석열은 서울법대 동아리 형사법학회 선배들과 함께 축제를 맞아서 대형 이벤트를 하나 기획했어요.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군부에 대한 모의 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을 맡은 윤석열은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이 소식이 호외 신문에 실렸고 윤석열은 갑자기 군부의 위험인물로 찍혔어요. 그래서 윤석열은 외가 친척 집으로 석 달간 피신해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천상 검사 체질 같아 보이지만 원래 꿈은 검사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자나 경제학자가 되려고 했고 법대에 와서도 막연히 교수가 되는 걸 꿈꿨어요. 사법고시를 치르는 것도 교수가 되려는 꿈의 일부였는데 사시 통과도 못하고 실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교수가 되는 건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법대 대학원에 진학했고 사시에 붙으면 유학이나 갈 생각이었어요. 아시겠지만 사법고시라는 시험은 시간과 영혼을 갈아 넣어야 붙는 시험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오지랖도 넓어서 사법고시에 연달아 미끄러졌다고 해요. 2차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죠. 고시촌에 10년 가까이 눌러 앉은 덕에 붙은 별명이 신림동 신선이었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절 윤석열은 결혼한 친구의 급한 부탁에 애를 봐주기도 하고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상을 당하면 상여를 매기도 하고 지방에 있는 친구가 결혼하면 함을 지기도 하고 솔직히 진지하게 사시 치는 사람들은 시간 뺏긴다고 안 할 만한 일을 다 골라서 하고 다닌 거예요. 술자리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장장 9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1991년 사법고시에 합격합니다. 윤석열은 35세 첫 직장인 검찰에 입사했어요. 선배보다 많게는 10살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검찰에 무난히 적응합니다. 일단 나이나 아우라가 신입사원으로 보기가 무리여서 선배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02년 잠깐 변호사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본인 얘기로는 아는 분이 이제 장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권해서 혹했다고 하죠. 변호사가 됐는데도 검찰 체질을 못 버려서 많은 사람을 적잖이 당황시켰다고 해요. 의뢰인에게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대검찰청에 들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철가방 속 짜장면 냄새를 맡고는 밤샘 수사 때 먹은 짜장면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바로 검찰로 복귀해요. 다시 검찰로 돌아온 윤석열은 이후에 무시무시한 수사를 해나가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강금원을 구속시켰고 노무현 대통령 딸 정연 씨를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해요.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맡아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켜버리고 MB정부 때 정권 실세로 불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시키기도 했어요. 정권 실세와 재계 거물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도 마다 않고 법 앞에 좌우와 귀천이 없다는 걸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하던 검사 윤석열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2012년 아는 스님의 주선으로 결혼도 하면서 인생에서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죠. 박근혜 정부 첫해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요. 윤석열은 예전과 변함없이 정권 핵심인 국정원장에게 칼을 겨눴지만 수사를 하면서 상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말아요. 그리고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은 세상을 뒤흔드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수사에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거죠.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그러고는 윤석열은 한국 정치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던져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선 검사 윤석열에게 사람들은 강골검사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특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인사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죠.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본인이 원했든 그렇지 않든 정치라는 경랑 속에 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보수 진보 진영의 애증, 국민들의 열망이 윤석열에게 쏠린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윤석열은 인생의 고비 하나하나마다 정치권 실세와 외나무다리 승부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직격으로 비판했어요. 황교안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틀어지고 있다고 아주 세게 몰아붙였죠. 하지만 일개 검사가 정권을 상대로 그 이상의 뭔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윤석열은 이 사건 이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바로 지방으로 자천돼요. 이때 윤석열을 지방으로 보낸 인사권자가 바로 황교안이었죠. 거의 부장급에서 사원급으로 강등당하다시피 한 윤석열을 두고 사람들은 전부 쟤 조만간 검찰 나가겠네 하고 수군거렸어요. 검찰이란 조직은 군대만큼 위계 서열을 중시하고 명예를 목숨처럼 여긴 집단이니까요. 하지만 윤석열은 주위의 비웃음을 무시하고 혼밥에 왕따를 묵묵히 견디며 지방에서 검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에게 일생에 단 한 번도 오기 힘든 찬스가 와요. 2016년 말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은 지방에 찌그러져 있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불러요. 그 전까지 현직 대통령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하면서 의심했던 사람들도 윤석열이 합류하니까 갑자기 기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에 맞섰다는 건 아직 생생히 기억되고 있었으니까요. 당시 박영수 특검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박근혜, 최순실, 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밝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이 막중한 임무를 맡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게 돼요. 특검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구속 수감되면서 윤석열은 정의롭고 능력 있는 검사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돼요. 이제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고 문재인 정부가 평등, 공정, 정의의 가치를 내걸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 출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석열을 검찰 수사의 핵심 조직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합니다. 혼밥에 왕따를 당하던 인물이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시대의 정의의 상징이 된 거죠.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계속 해나가는 동시에 적폐청산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했어요. 윤석열은 임명되고 즉시 과거 자신을 좌천시킨 문제의 그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을 파헤칩니다. 현 정권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 있는 데다가 적폐청산을 위한 핵심 작업이다 보니까 수사엔 거칠 게 없었어요. 전 정권에서 수사를 방해했던 검사들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잡아넣었고 MB의 최측근 비서관까지 치고 들어간 끝에 결국 최종 보스인 MB를 구속시킵니다. 윤석열은 전 정권 사법농단의 장본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기소하면서 적폐청산 작업의 한 페이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윤석열을 통해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고 윤석열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선 윤석열을 보수 세력을 무너뜨린 주범 취급을 하기도 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평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반대로 바뀝니다. 청와대는 윤석열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합니다. 전임 총장에서 무려 5기수를 뛰어넘은 파격이었고 전무후무한 승진 속도였죠. 검찰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이런 파격적 인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이 담겨 있었어요. 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에도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어요.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지독한 원칙주의자라서 오히려 정권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은 안정보다 파격을 선택한 거죠. 이 결정은 걱정했던 대로 검찰과 정부의 엄청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윤석열이 총장에 취임하고 한숨 수술이려고 휴가를 간 사이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관련 비리 의혹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휴가 중 뉴스를 보던 윤석열은 생각해요. 이거 임명장 만져보니까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휴가에서 돌아온 윤석열 앞에는 조국에 대한 고소 고발장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은 적폐 수사에는 좌우가 없다고 판단했고 조국 관련 비리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아시겠지만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싸움이 벌어졌고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이때부터 극과 극으로 나뉘기 시작했어요. 검찰총장실에 총장님 엿 좀 드세요 라는 쪽지와 함께 엿이 소포로 배달되는가 하면 대검찰청 앞에는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쫙 줄 서 있는 기현상이 벌어졌죠. 원칙주의자이자 강골 검사인 윤석열은 조국 수사로 나라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조국에 이어서 친문 핵심 인사에 대한 비리 수사까지 연타석으로 쭉쭉 밀어붙여버려요. 이러다 보니 청와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이 비난하고 야당이 옹호하는 참으로 보기 힘든 장면도 나왔죠. 결국 조국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추미애가 등판합니다. 추미애는 바로 검찰 인사를 단행해 검찰 내 기세등등했던 윤석열 사단을 대거 교체하고 총장 직속 수사를 막으면서 윤석열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거의 싸움이 붙어요. 총장이 장관 부하냐 아니냐 싸우면서 내내 대립했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검찰총장을 그만두라는 거죠. 날이 갈수록 추미애는 윤석열을 점점 더 강하게 찍어 눌렀고 그럴수록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윤석열은 이제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다 어찌 보면 추미애 덕이죠.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윤석열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검찰총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나섰죠. 처음엔 한 번도 정치를 경험하지 못한 이 낯선 인물에게 대중들은 손가락질을 보내기도 했어요. 춤을 추는 듯한 현란한 머리의 움직임도 그렇고 정치인들은 좀처럼 하지 않는 말 실수도 그렇고 손바닥에 보이는 문신처럼 보이는 이상한 글씨 논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러한 논란들 속에서도 결국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은 검사가 아닌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상대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이 치른 싸움이 자기보다 더 센 권력에 맞선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의 선택을 놓고 동등한 입장에서 겨뤄야 하죠. 아직 윤석열에겐 여러 리스크가 남아있어요. 고발 사주 의혹, 뇌물수수 무마 의혹처럼 검찰의 권력을 자신과 자기 지인을 지키기 위해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장모 비리에 윤석열 본인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죠. 장모는 요양병원을 자격도 없이 설립했고 요양급여 22억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외에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수상한 거래를 한 정황도 있고요. 아내 김건희 씨 역시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비호감도도 높다는 것도 변수예요. 경륜이 있는 정치인에 비해서 어색한 태도와 토론에서 말문이 막히는 아마추어 같은 모습 때문에 윤석열에게 대통령 자리를 맡겨도 되는지 미심쩍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20대 남성들은 윤석열의 무속 논란과 토론 자질 문제가 나오면서 홍준표 쪽으로 마음이 쏠렸던 게 사실이에요. 윤석열은 사실 검찰로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자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막 검증이 시작된 인물이죠. 윤석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향이라면 거침없이 직진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한 분이 많다는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도 그렇고요. 거기에 사과 발언도 늦었는데 반려견 토리를 등장시켜 국민을 조롱했다는 불필요한 논란까지 만든 것도 불안 요소죠. 대선판은 예민한 감각과 임기응변이 필요한 곳인데 윤석열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자신을 다듬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인생 최대 승부처에 선 윤석열 앞엔 이제 단 한 명을 상대하는 4개월의 시간만 남았습니다.